우리가 기억하는 연산군, 그 이름 앞에는 늘 폭군이라는 잔혹한 수식어가 따라붙곤 하죠. 조선 역사상 가장 파란만장하고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로 평가받는 그. 과연 그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운명을 타고났던 걸까요? 한때는 평범한 왕자였고 왕위에 오르던 순간엔 누구보다 기대를 한몸에 받던 젊은 군주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이토록 비극적인 인물로 만들었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연산군의 인간적인 면모와 그가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결정적인 전환점을 함께 찾아가 보려 합니다. 조선의 9번째 임금, 성종대왕의 맏아들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총명함을 보였다고 전해집니다. 유교 경전을 익히고 왕세자로서 갖춰야 할 품덕을 배우며 평범하지만은 않은 왕자의 삶을 살았죠. 부왕인 성종은 연산군에게 엄격하면서도 자상한 교육을 베풀었고 그는 왕세자의 자리에 오르며 장차 조선을 이끌어갈 제목으로 기대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1494년 20도 채 되지 않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던 그날 그는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화려한 즉위식의 웅장함 뒤편에 감춰진 어린 왕의 복잡한 심경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까요? 왕좌에 앉은 그의 얼굴에는 미묘한 기대감과 함께 어딘가 모를 불안감마저 스며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즉위 초 연산군은 결코 나약하거나 무능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선왕의 유지를 이어받아 국가를 안정시키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치려 노력했죠. 그는 신하들과 밤늦도록 국사를 논하고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며 나름의 포부를 펼쳐 보였습니다. 당시 기록들을 보면 그의 초기 통치에는 분명 기대와 희망이 엿보이는 대목들이 많습니다. 어지러운 조정을 바로잡고 백성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자 하는 의지를 여러 차례 비추기도 했으니까요. 예를 들어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유교적 이상 정치를 구현하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백성들의 삶을 살피기 위해 암행어사를 파견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기도 했죠. 하지만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을 겁니다. 바로 친어머니인 패비 윤씨의 부재였죠. 비록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인 인수대비의 손에서 자랐고 계모인 정연왕후의 보살핌을 받았지만 친어머니에 대한 알 수 없는 결핍은 그의 성격에 미묘한 그림자를 드리웠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극도로 예민하고 때로는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들은 어쩌면 이러한 내면의 불안정함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왕이라는 절대적인 권력을 쥐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인간으로서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빈자리는 그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이렇게 왕좌에 앉은 연산군은 겉으로는 강력한 군주의 모습을 보였지만 그 속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품고 있었던 셈이죠. 평범한 왕자로 시작하여 왕위에 올랐던 그가 과연 어떤 계기로 돌이킬 수 없는 광기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을까요? 그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결정적인 순간, 그리고 그로 인해 조선이 겪어야 했던 피해 역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 비극적인 전환점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그의 내면에 숨겨진 상처와 권력이 만나 어떤 거대한 파국을 불러왔는지 그 숨겨진 이야기가 이제 막 펼쳐지려 합니다. 이전 회차에서 말씀드렸듯 연산군의 내면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결핍과 불안정함이 존재했었죠. 하지만 그가 왕위에 오른 직후부터 폭군의 모습을 보였던 건 결코 아닙니다. 즉위 초 연산군은 선왕인 성종의 뜻을 이어받아 나름대로 국정을 살피고 백성을 위한 정책을 펼치려 애썼습니다. 그는 유교 경전을 익히고 신하들과 함께 국사를 논하며 때로는 백성의 고충을 직접 듣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제법 능력 있는 군주의 면모를 보였죠. 실제 연산군은 즉위 초 한동안 기근에 허덕이는 백성을 구제하고 법률을 정비하며 국방을 튼튼히 하려는 여러 개혁적인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무능력하고 나약한 왕이 아니었단 이야기지요. 그의 초기 통치 방식은 제법 합리적이었고 왕실의 권위를 세우는 데도 적극적이었습니다. 신하들의 간언을 경청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고요. 어쩌면 그는 스스로를 훌륭한 군주로 증명하여 늘 자신을 짓누르던 내면의 그림자를 떨쳐내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 깊이 자리한 불안감,
그리고 친어머니의 부재에서 오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활화산처럼 그의 내면을 서서히 잠식하고 있었을 겁니다. 겉으로는 강건한 왕의 모습을 유지했지만 그 속은 마치 언제 깨질지 모르는 얇은 유리잔처럼 위태로웠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오고 맙니다. 바로 친어머니 패비윤 씨의 비극적인 죽음에 얽힌 진실을 알게 된 때였습니다. 왕실서고 어딘가에 숨겨져 있던 혹은 누군가의 밀고로 그의 손에 들어오게 된 어머니의 패비교서와 사사, 기록, 그리고 당시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의 이름이 담긴 문서를 보게 된 것이죠. 그 문서는 어린 시절부터 그를 애틋하게 보듬어 주었던 할머니 인수대비, 그리고 자신을 키워준 계모 정연왕후를 포함한 수많은 궁중 인물들이 어머니의 죽음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그 순간 연산군의 머릿속에는 엄청난 충격과 함께 혼란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쳤을 겁니다. 평생을 어머니 없는 왕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았던 그였기에 어머니의 죽음이 단순한 병사가 아니라 권력 다툼 속에서 강제로 죽임을 당한 비극이었다는 사실은 그의 세계를 산산조각내는 망치와 같았을 겁니다. 그동안 억눌려왔던 내면의 상처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폭발했고 그 분노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을 향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겪었던 알 수 없는 결핍감과 불안정함이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라는 연료를 만나 거대한 화염으로 변해버린 것이죠.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이들에게 복수하겠다는 일념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 순간부터 연산군은 더 이상 초기의 개혁적인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복수라는 명분 아래 조선 전체를 피로 물들일 잔혹한 폭군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의 개인적인 비극이 국가적인 재앙으로 변모하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서막이 활짝 열린 셈이었죠. 분노에 찬 그의 눈빛은 이미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고 조선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폭풍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비극적인 죽음에 얽힌 끔찍한 진실을 마주한 연산군은 이제 더 이상 이전의 그 평범했던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랜 세월 쌓여온 설명할 수 없는 결핍감과 상실감이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뒤섞여 거대한 화염처럼 타올랐죠. 그 불길은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을 재로 만들 기세였으며 그의 세계는 그 순간 완전히 뒤집혀버린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즉시 어머니의 폐위와 죽음에 관련된 모든 인물들을 색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직접적인 가해자들만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었죠. 당시 사건을 알고도 침묵했던 이들, 심지어는 간접적으로 연루되었다고 판단되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그 복수의 칼날을 사정없이 겨누었습니다. 이는 이른바 갑자사화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기록돼 전대미문의 피바람이 조선 팔도를 휩쓸기 시작한 비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내면에서 터져나온 광기가 온 나라를 집어삼키는 서막이었던 셈이죠. 연산군은 먼저 친어머니인 패비윤 씨의 독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인물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에게 이들은 어머니의 한을 풀어주기 위한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숙청 대상이었죠. 그러나 그의 복수심과 분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를 애틋하게 보살펴 주었던 할머니 인수대비, 그리고 자신을 키워준 계모 정연왕후까지 왕실의 가장 존경받는 우서른들에게까지 그의 광기는 여지없이 미쳤습니다. 인수대비에게는 어머니의 죽음을 방관했다는 죄를 물어대들었으며 결국 인수대비는 연산군의 포갑적인 행동과 폐륜에 가까운 언행에 엄청난 충격을 받아 병석에 눕게 되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정연왕후 역시 직접적인 위해는 가해지지 않았으나 연산군의 서슬 퍼런 추궁과 협박 속에서 극심한 공포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불안에 떨며 보내야 했습니다. 궁궐은 순식간에 피의 아수라장으로 변모했습니다. 패비윤 씨의 폐위와 사사에 찬성했던 수많은 신하들은 물론 그저 이 사건을 알고도 모른 척했던 혹은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했던 수많은 인물들이 연산군의 무자비한 심판대 위에 올랐습니다. 그들의 죄목은 오직 하나, 어머니의 복수를 방해했거나 어머니의 비극에 침묵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곤장을 맞고 처참하게 죽어가는 이들, 참수당하는 이들, 멀고 먼 유배지로 끌려가는 이들의 비명과
통곡 소리가 궁궐 담장을 넘어온 나라를 뒤덮었습니다. 죄 없는 백성들까지도 연좌제로 엮여 고통받는 일이 허다했으며 공포는 조선 전역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감정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산군은 자신의 왕권을 한없이 남용했습니다. 그는 왕권을 강화한다는 명분 아래 신하들의 충심 어린 간언을 묵살하고 조금이라도 자신의 뜻에 거스르면 가차없이 잔혹하게 처단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백성의 안위나 국가의 미래, 올바른 정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어머니의 원한을 갚고 자신을 억압했던 모든 세력에게 복수하겠다는 일념만이 그의 모든 행동을 지배했죠. 그의 통치는 공포와 피로 얼룩지기 시작했고 조선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깊은 어둠 속으로 마치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의 광기는 단순한 분노를 넘어 깊은 피해의식과 극도의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일을 적으로 간주했고 조금의 비판이나 반대 의견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궁중연회는 날마다 호화롭게 이어졌고 백성들의 고통은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백성들은 연산군의 폭정에 시달리며 깊은 한숨과 절망을 내쉬었고 신하들은 그의 칼날 같은 눈치를 보며 숨죽여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어머니의 비극적인 죽음은 연산군이라는 한 인간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불안정함과 결핍감은 진실이라는 거대한 충격을 만나며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길로 접어들게 된 것이죠. 한때 백성을 위한 정치를 꿈꾸던 젊은 왕은 이제 자신의 사적인 복수를 위해 나라를 뒤흔드는 잔혹한 폭군으로 변모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서막은 한 통의 문서에서 시작된 충격적인 진실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조선은 이제 연산군의 끝없는 광기와 폭정 속에서 신음하며 더욱 큰 비극을 향해 걷잡을 수 없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조선은 이제 연산군의 끝없는 광기와 폭정 속에서 신음하며 더욱 큰 비극을 향해 걷잡을 수 없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복수심은 처음에는 정당한 분노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분노는 나라를 통치하는 이성적인 판단력을 집어삼키는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번 시작된 피해 숙청은 멈출 줄을 몰랐죠. 모호사화와 갑자사화로 수많은 인재들이 희생되었고 왕의 눈 밖에 난다는 이유만으로 역모에 엮여 죽임을 당하거나 유배를 가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궁궐은 더 이상 백성을 위한 정사를 논하는 곳이 아니라 왕의 한마디에 신하들의 목숨이 오가는 살벌한 공포의 공간으로 변질되었죠. 연산군은 끊임없는 숙청 속에서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 했지만 그럴수록 백성과 신하들은 왕에게서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에 거슬리는 자들은 가차없이 처단되었고 심지어는 유교 경전을 가르치던 성균관의 유생들마저도 왕의 심기를 거스르면 가혹한 벌을 피할 수 없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왕은 점차 현실과 동떨어진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쾌락과 사치에만 몰두하며 끝없는 향락에 탐닉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미녀들을 강제로 징발하여 궁궐로 불러들이고 흥청망청 잔치를 벌이는데 국고를 탕진하는 일은 다반사였습니다. 백성들의 피땀으로 모은 세금은 왕의 유흥을 위한 돈으로 사라져갔고 궁궐 곳곳에는 왕의 사치와 쾌락을 위한 시설들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섰습니다. 왕은 사냥을 즐기고 연회를 베푸는 데 여념이 없었고 국정은 점점 파탄으로 치달았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져 갔지만 감히 왕에게 직언을 올리는 신하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직언을 하려 했던 신하들은 이미 모두 숙청당했거나 살아남기 위해 침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왕의 폭정은 이제 도를 넘어섰고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결국 이러한 연산군의 광기 어린 통치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았고 역사는 또 한 번의 거대한 격변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민심은 이미 왕에게서 완전히 떠났고 숨죽이던 신하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움직임이 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506년 마침내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성희안, 박원종 등을 중심으로 한 신하들은
더 이상 연산군의 폭정을 지켜볼 수 없다며 반정을 일으키기에 이릅니다. 이들은 무장한 병력을 이끌고 궁궐로 쳐들어갔고 연산군은 자신의 주변을 지키던 이들마저 등을 돌린 채 고립된 상황에 놓였습니다. 한때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던 왕이었지만 막상 위기가 닥치자 그를 진심으로 따르는 이는 아무도 없었죠. 그의 폭정과 향락에 지쳐버린 백성들, 그리고 공포에 질려 침묵하던 신하들은 이제 새로운 세상을 염원하며 반정 세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궁궐은 순식간에 반정군에게 장악되었고 연산군은 결국 왕위에서 쫓겨나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왕의 옷을 벗고 초라한 모습으로 궁궐을 떠나는 연산군의 행렬은 한때 백성을 위한 정치를 꿈꾸던 젊은 왕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는 강화도로 유배되어 쓸쓸한 시간을 보내야 했죠. 모든 권력과 영광을 잃은 채 병든 몸으로 유배지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폭군으로 기록된 연산군, 그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허무하고 쓸쓸했죠. 한 인간의 내면에 자리 잡았던 상처와 결핍이 무한한 권력과 만나 어떤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지 우리는 연산군의 삶을 통해 똑똑히 목격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비극적인 죽음이라는 개인적인 아픔이 한나라의 운명을 뒤흔드는 거대한 폭정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우리에게 깊은 연민과 함께 권력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지 않나요? 연산군의 이야기는 비단 과거의 역사 속 인물에 대한 기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 인간의 트라우마가 어떻게 사회 전체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절대적인 권력이 개인의 욕망과 결합했을 때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시대를 초월하는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권력이란 단순히 힘을 휘두르는 도구가 아니라 막중한 책임과 윤리의식을 요구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는 크고 작은 권력의 속성 앞에서 때로는 무릎 꿇고 때로는 분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산군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 본 권력의 양면성과 인간의 내면 탐구는 비단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역사의 인물을 통해 권력과 인간의 본질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